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만 고지선을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월에 산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제 전국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인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늘은 국내 증시, 미증시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도 오늘 역대 최고치를 다시 좀 세웠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또 3% 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다 좀 오르면서 좋았고 앞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산타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낳고 있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시장은 조금 분위기가 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이틀 연속 반등을 하면서 우리도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세 이런 공포감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모닝체크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 얘기를 사실 제가 그 미국 종목, 개별 종목 얘기는 모닝체크 시간에 거의 안 했는데요. 테슬라는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점에서 테슬라는 오늘 좀 모닝체크 한 항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주가가요. 424.7달러, 오늘 5.93%, 하루 만에 6%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2021년 11월 기준 그 당시에 최고가가 409달러였거든요. 그걸 이번에 전고점을 이제 깼다.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가장 높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면 다 이제 전입니다. 새로운 그런 이제 주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올해 69% 급등을 했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때 테슬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거 계속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실제로 올 상반기 때는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갈아타면서 국내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1위 자리를 여러 차례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다시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69% 올랐다라는 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부분 다 오른 거라는 점에서 사실은 정말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전히 입장이 바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보면 시장이 테슬라의 AI 기회에 관련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리포트가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가 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보는 시각이 이제 월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가 기록을 세운 그 배경에는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테슬라라는 한 회사의 이제 커버리지가 전기차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제 벗어나서 AI에 관련된 이를테면 완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 또 더 크게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또 새롭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으면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장밋빛 어떤 그런 전망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해서 붐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좀 주목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들어와서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주가가 좀 폭등을 했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죠.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어제 5거래 연속 급등을 하던 상황에서 좀 하락세를 좀 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가 이제 에이텍이었는데 어제 2.3% 떨어지면서 물론 하락폭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떨어졌고 일단은 지난 4, 5거래일 내내 상한가를 칠 정도의 엄청난 그런 폭등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춤해졌다.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비단 이재명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테마주, 조국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도 어제는 전반적으로 좀 오른 종목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기세가 주춤해진 것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이 좀씩 이제 안정으로 좀 찾아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보면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폭등을 했었다면 반면에 정책 그동안에 수혜주였던 업종들이 대부분 좋지 않았죠. 그중에 하나가 조선주인데 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들 많이 올랐습니다. 사거래일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거래일간 내내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그 전에 트럼프 수혜의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방향이 급전환을 했던 거죠. 하락세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주춤해지고 어제는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가라앉고 있는 부분들과 이제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역시 조선주들은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선박 발주량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2위를 다시 좀 올라선 부분들이 있고 그 비율도 8월 달에 1%밖에 안 됐던 게 지금 10월 달에 26%에서 11월 달에는 이제 더 높은 수치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선박, 이 조선업은 또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걱정스럽긴 한데 또 이렇게 조선처럼 모든 걸 다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를 경우 또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조선업이 다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방산주도 좋았고요. 원전주도 어제들은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종목들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잠시 후 시장 상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계속해서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1.8%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였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0.8%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세를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데요. 2만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산타랠리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요, 애플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들의 강세 속에 엔비디아가 3%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의 독점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거래일 동안에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금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말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에 대한 훈풍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요. 제미나이 2.0에 대한 발표 기대감 속에 간밤에도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테슬라도 6%에 가까운 주가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빠르게 증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는 중국의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등 여러 가지의 호재가 엮이면서 지금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렇게 빅테크주들이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건요. CPI 발표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선 11월 CPI를 보게 된다면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가량 상승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 3.3%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2% 초반대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하락의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25bp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더 실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드워치에서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86%까지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발표가 나고 나서는 94%에서 98%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경제
경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2025년 내년에는 2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통해서 기업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건 테슬라겠죠. 저희가 모닝 체크를 통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테슬라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좀 주목했던 중국의 판매량이 4분기 주간 판매량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만 대를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요. 이와 함께 저가형 모델인 Q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GM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제 개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었죠. 그렇게 되면은 웨이모와 그리고 테슬라의 경쟁 구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테슬라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엮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도이치뱅크에서는 미국 자동차 기업 중에 테슬라만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최근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주가에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관련된 섹터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요. 당연히 2차 전지가 있겠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과 부품, 레이더, 라이다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테슬라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군들은 그래도 주가가 버텨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늘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증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남아있는 주요 일정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오늘 밤 미증시에서는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CPI를 선행하기 때문에 12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고 마련이죠. 오늘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기 변경이 나타날 때 편입과 편출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만큼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예상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구글이 10에 25제곱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가 장착됐는데요. 실제 해결 사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양자 암호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암호 기술 해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슈레이더 오늘도 두 분의 파트너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박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또 이게 양자 컴퓨팅 요게 또 이제 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뭔가 이제 실체를 내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글 주가도 뭐 그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와 이제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우리 쪽은 또 상황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 파트너께서는 어떤 부분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이슈가 좀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아무래도 좀 그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이슈가 이제 이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구글이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제 100회년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구글이 보유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프론티어가 이 100년회에 걸려 풀 수 있는 문제를 이 구글이 새롭게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가
5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성능 실험은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용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이러한 성능 실험은 이제 내년까지 이제 지속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제 실제 문제 사례를 실질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내년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안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제까지 만약에 내년에 해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네. 실제로 지금 이용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네. 한국도 지금 빠르게 이 양자 쪽을 좀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제 2022년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을 한 후 이 국가 양자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되었고요. 올해는 양자 이니셔티브 선언과 그리고 양자 과학 기술 및 산업 육성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 초에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이제 시연을 하였고 2026년까지 490억을 투자해서 50큐피트를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2031년까지 1000큐피트급 그리고 2035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반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블록체인까지도 암호화 기술이 이제 해킹을 이제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가상화폐 쪽도 다소 조금 이제 보안이 이제 취약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요즘에 비트코인 쪽이 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도 그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쭉 이제 오늘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를 가져오신 박정식 좀 파트너 말씀을 쭉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기술 개발에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해 가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이 좀 되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제 좀 늦었죠. 우리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또 우리가 또 빠르게 잘 따라가니까요. 우리도 좀 우리 기업들도 뭔가 실체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곧 개발이나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 3사가 있습니다. 이 통신 3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금 협력기관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어제 반등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CS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이제는 9,300원대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엑스게이트 역시나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어제 시장의 매수세가 양자 컴퓨터로 강하게 쏠려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드림시큐리티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의 반등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다만 어제 급등을 하면서 기관은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을 때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연구진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보안 솔루션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역시나 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전일 시장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중계기 관련 기업이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중계기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파이 자체가 한 3위권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실적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 보안 솔루션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살짝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에요?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솔리드라는 종목을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이제 선정을 해놨더니 시간 외로 또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를 일단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좀 시초 급등력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무선 통신 분야의 이제 중계기랑 그리고 또 이제 광정손 장비 그리고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이고 이 통신 장비 회사들 중에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이제 SK텔레콤과 이제 5G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양자 암호화 유선 전송 장비를 같이 이제 개발을 했던 전력도 있고요. 예. 또 거기다가 국내 대표 이 동영암호 스타트업인 크립토랩에 투자를 해서 지분 1% 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 주로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 크립토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내성암호 관련 사업을 같이 또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같이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양자 보안 관련으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보안 네. 쪽으로 특히. 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 뭐 솔리드가 이제 정치 테마 쪽하고도 살짝 엮여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어제 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와서 오늘은 한 5,700원 자리를 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5,700원 이상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잘 돌파가 된다면 1차적으로 한 6,100원 그리고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 6,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는데 혹여 이제 솔리드가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좀 접근하기 어렵다. 나는 이제 다른 양자 보안 관련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코이버도 현재 지금 상승력이 양자 관련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양자키 기반의 200GB 암호화 모듈 장비를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위버. 네. 예. 코위버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솔리드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재명 테마주하고도 연관돼 있다. 이 말씀도 좀 준비를 하셨네요. 자, 양자 컴퓨팅 관련 중에서 또 양자 암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솔리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코이버도 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얘기하세요? 네, 저도 이제 양자 하면은 대표적으로 양자 암호와 관련되어 우리는 있는 그쪽이군요. 네, 종목들 테마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인데요. 이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주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보안 쪽에서 보안 쪽에서. 네, 근데 예. 보안 쪽에서도 사업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자 암호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래도 보안 쪽에서는 꽤나 이제 대장주로서 항상 이름을 올렸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가 고객사만 하더라도 3,5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상장사 중에서는 안랩과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또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고 사이즈가 좀 있군요. 네, 실제로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보안 관련 기업이 이렇게 매출 실적이 성장세가 좋아? 싶을 정도로 매출액이 매년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021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또 333억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의 이제 주가 같이 함께 보시면서 왜 제가 이제 대장격의 종목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7년도에서 18년도 경에 드림 시큐리티 시세가 가장 좀 강력하게 나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또 비트코인 열풍이 한번 크게 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은 또 블록체인이랑 관련성이 있고 그렇죠. 블록체인도 당연히 이제 보안 암호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세 탄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고 이후에는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다시 좀 되돌림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는 약 한 2년 정도 행보 구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림 시큐리티가 왜 이 양자 암호 쪽과 관련이 있냐 싶으실 것 같은데요. 드림 시큐리티가 기존에 이제 2017년도 경에는요. 양자 암호 기술 활용 암호기술 연구센터를 개소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미국 쪽에는 지사를 설립을 해서 해외 보안 사업 쪽에서는 이제 미국 쪽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2023년도 이제 11월 경에는 국내 최초로 양자키 관리 장비를 국정원 보안성 검증 국내 최초로 획득을 했다라는 관련 이슈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와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정원에서 보안 인증을 받은 양자키 관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통신
그 3대 장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공공기관 쪽에서 특히나 이런 양자키 관리 장비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입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매출액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 하면 제가 보안 관련 기업이라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경에는 세계 최초로 보안 솔루션인 무선 PKI를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PKI가 뭐냐면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데 네. 쓰이는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 가져가고 있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2001년도에는 퀄컴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 예. 쪽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된 이슈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퀄컴과도 관련성이 있는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또 보이는 측면이 있기 지금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기술적으로 흐름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네. 월봉상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박스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선을 두드리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4,000원 구간대만 돌파해 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4,000원대 내에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들어왔을 때 4,000원 돌파 나와주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관전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랩 규모의 수준이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 치고는 사이즈가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퀄컴과 연관성도 좀 있고 예. 우리 뭐 고객사가 그 정도로 많다 그러면야 뭐 업력도 좀 오래된 회사고 등등등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이제 어떤 테마에 휩쓸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좀 기업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제 솔리드, 코이버, 드림 시큐리티 세 종목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투입 시점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안펀드가 실제로 증시에 투입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이었는데요. 가동 당시 코스피는 한 달간 19%가량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일수록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 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증안펀드는 정말 투입될까요? 그렇다면 관련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증안펀드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증안펀드를 조성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증안펀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뭐랄까 이게 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게 되기만 해도 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안펀드 관련주에서 이 곽유정 파트너가 어떤 포인트를 좀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증시가 최근에 2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뉴스를 그냥 귀로 듣고 이제 귀로 흘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증안펀드 가동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착각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렇게 정부 쪽에서 증안펀드 뭐 조성하겠다,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구두적으로 지금 이미 개입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증시 이제 투심에 있어서는 좀 약간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좀 관측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투입된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밸류업 펀드가 2천억 정도 이제 규모 그렇죠. 그렇게 이제 펀드가 예. 조성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인 300억 원 정도가 지금 증시에 투입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방어적인 움직임들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증안 펀드를 이제 조성하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온 게 그 12.3 계엄 사태 이후로 딱 2월 4일부터 이 증안펀드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일주일 정도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증안펀드가 가동이 된다면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이게 뭐 집행하고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시행하기까지 빨리 걸려야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 만들어지면 바로 그냥 투입되는 성격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증안펀드가 5번 정도 조성됐었는데 예. 실제로 지금 가동이 된 게 3번 정도거든요. 그렇죠.
1990년도에 버블 붕괴 사태,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이제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핑 도와주셨던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때 이제 활용됐었고, 그 이후에는 언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증시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도 증환펀드 투입하자라는 이야기 나왔었고, 그리고 2022년도 경에도 역시 글로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갔을 때 증시 폭락 막 시작했을 때도 증환펀드 시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등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굳이 증환펀드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갑작스럽게 빠지기보다는 우하향으로 빠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바닥이 좀 잡혀 나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시행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사실 계속 이제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증환펀드는 부양책이 아니라 안정책이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했을 때 2008년도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방어가 되면 다행인데, 막상 했는데 기존과 같은 그런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더 문매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환펀드 만약에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효과 볼 수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개별주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게 이제 목표라서 보통은 이런 이제 증환펀드 자금이 유입이 된다 했을 때 코스피 200이라든지 내지는 상장지수 펀드 이런 인덱스 펀드 쪽에 자금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상위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증환펀드 유입에 따른 좀 수혜주를 찾아볼까 했을 때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이 증환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대표주들 각 섹터의 좀 대장주들 중심으로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증환 펀드 관련주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관련주들이 있을지 곰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환펀드는 대표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 거래량이 작은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집중해라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내일 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과 편출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추려봤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편입 종목군들을 추려봤고요. 어제 초전조체 관련 기업 신성 델타테크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94,000원에 마감을 했고, APR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변압기 관련된 모멘텀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그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두 종목이었습니다. 미원상사와 OCI인데요. 어제 2%가량의 상승력을 보였고요.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내일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변동성 국면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200 그러니까 증환펀드가 투입이 되는 게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큰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이 두 종목도 주가 차트상으로 또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내일 편입과 편출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들이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 거래량이 작은 종목군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지금 바로 보죠. 곽 파트너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증환펀드 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일단은 거예요? 코스피 200 종목일수록 그렇죠. 당연히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이미 지금 방어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기관이 이미 사고 있는 종목. 네네. 거기에다가 펀더멘탈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관련 예. 기업일수록 자금이 조금 더 세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지 않나. 라고 봤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셀트리온 200이고 같은 기관들 경우는- 순매수하고 있고. 그렇죠. 네. 예, 수급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셀트리온 수급 보시면 지금 11월 달 한 달 내내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샀네요, 정말. 네. 근래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셀트리온 이제 이슈라고 본다면 셀트리온가 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최강자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는 그 알레르기 이제 두드러기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졸레오 시밀러인 그 옴니클로를 캐나다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조 원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시장에 또 진출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약 대략 2천억 정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옴니클로 허가로 인해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네, 있는 중이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지금 항암제에 이어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까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그 모멘텀이 많습니다. 안과 질환 치료제라든지 골 질환 치료제 이런 치료제들도 지금 현재 허가가 승인이 완료됐거나 내지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는 이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을 의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CDM 사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다시금 이 CDMO 사업 쪽을 하겠다라고서 이제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이제 송도에 공장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공장이 지금 이제 완공이 됐고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원료 의약품의 본격적인 지금 상업 생산에 돌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10리터 정도, 그리고 2공장도 약 한 9리터에서 10리터, 그리고 3공장까지 하면은 지금 총 한만 하더라도 25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지금 갖추게 됐고요. 3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을 이제 향후 파이프라인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쪽 공장에서 관련한 이제 의약품들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또 신약으로 허가받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내년에는 매출이 대폭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그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거의 상위권에 이제 이름을 네.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쪽 관련해서도 신약을 지금 한 3종 정도 만들고 있고요. 다중항체 신약 3종을 지금 선정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또 지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지주사 쪽에서 이미 지금도 국내에서 관련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운용하고 있고 벤처 기업들의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서정진 회장이 올해 JP 헬스케어 모건 그 컨퍼런스에서 네.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예. 그렇게 나중에 나스닥에 이제 향후 상장까지 하게 되면은 더더욱 이제 외형적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부분들을 주목해봤을 때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기관의 러브콜을 계속 받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하에 셀트리온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파이프라인이 진짜 여러 개네요. 바이오시밀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신약 개발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직접 생산, 즉 CDMO까지 하겠다. 그럼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그 사업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전문가는 어떤 회사 증환펀드 관련해서 보고 계세요? 네, 저도 그래서 최근에 좀 연기금이 좀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게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예, 좋은 회사죠. 예,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이제 11월 20날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연기금이 아주 강하게 현재 순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환펀드 관련해서 충분히 좀 부합되는 어떤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매출도 3분기에 14조 18억 원으로 1.6%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9,086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1.6%나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실적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호재도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4분기 실적 또한 좀 양호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거기다가 최근 이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제 시세가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월봉상 흐름에서도 지금 현재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지금 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후행 스팬이 훨씬 더 지금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승력이 잘 나타나면서 후행 스팬이 지금 이전 주가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아주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24만 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시세를 분출해 준다면 지난 10월 25일 고점인 한 27만 원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 종목들입니다. 각자 다 펀더멘털도 훌륭한 회사들이고요. 자, 지금펀드가 만약에 조성이 돼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살펴보죠. 먼저 KT부터 보겠습니다. 발간한 증권사는 대신증권이고요. 제목에 그래도 변한 건 없습니다 라고 적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주가 급락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일단 지난 계엄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12월 3일부터 최근 종가까지 KT는 외국인의 순 매수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주가 흐름과 살펴봤을 때도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진 흐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이전의 상승폭이 많이 컸다는 거죠. KT는 11월 5일 이후로 16%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4.7%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이전의 주가 수준이 많이 높았다는 걸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한도가 소진된 이후로 비중이 49%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이탈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매도로 반응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53,000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지난 12월 3일, 즉 계엄으로 인한 급락이 나온 이후로 약 일주일간 12월 10일까지의 주가, 특히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통신 업종 전반을 살펴보면요.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0.05%, 1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통신 업종은 살짝 엇갈렸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240억 원가량 매도했고 이는 SKT 전체 시가총액의 0.2%에 해당합니다. LG U+, 그리고 KT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 순매수로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즉 통신 업종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건 SKT가 유일했다는 거죠. 다음은 실적과 펀더멘털을 살펴보겠습니다. KT 4분기에 4,500여 명의 인력 재배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1조 1,000억 원가량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인력의 구조조정과 재배치 이후에는 반드시 실적이 좋아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매년 3,000억 원씩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DPS 배당금은 1,960원이었고 올해는 2,000원, 그리고 내년에는 2,100원, 2028년에는 2,400원까지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빠진 이유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외국인은 매수로 반응을 했고 펀더멘털과 주주 환원 이슈도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네요. 제목에 KF21 보람에 찬란한 2030년대를 향해라고 적었습니다. 일단 KF21 같은 경우에는 양산 관련한 논란과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최초 양산 물량을 20+20, 즉 20대를 먼저 납품하고 이후 후속으로 20대를 계약 체결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먼저 첫 20대는 지난 6월에 방위산업청과 1조 5,500억 원대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후속 20대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있을 공대공 무장 검증 시험을 마친 후에 계약이 체결될 걸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67,000원 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시죠. 네, 일단 전자공시를 보시면 방위사업청과 맺은 전자공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와 맺은 계약 규모를 통해 이 항공기 대당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계약 금액에서 개발 단계 업체 투자금인 4천억 원가량을 제외하면 결국 실질 계약 규모는 2조 2,200억 원가량 되는데요. 이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20대로 나눠보면 대당 가격이 나옵니다. 결국 한 대당 가격은 1,112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기체 가격의 70%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KF21 블록 1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1,000소티 무사고 비행에 성공했고요. 2,000소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개발. 이로 인해서 내후년에는 결국 개발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표명했거나 제한 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폴란드, 페루, 필리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국가에 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11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2.75%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좀 상승세가 좀 이어졌고 예상치보다 좀 높은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시장이 오늘 2024년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쪽이 아니라 선물 시장 쪽에서의 중점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에는 오늘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있어서 변동성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수 자체에 대한 큰 변화라기보다도 장중의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할 때 외국인 선물 포지셔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증시가 이거를 연속 강하게 되돌림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쉽게 전저점 이탈보다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종목인 코스맥스인데요. 화장품 ODM 업체로서 3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화장품주들이 3분기가 비수기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남아 공장과 미국 공장을 보유함으로써의 캐파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최근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기대감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10분입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민 전문가 신입수업 저희 전문위원 그다음에 권배령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참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뉴욕 시장은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고 우리 시장 어제까지 이틀 연속 반등을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오늘 또 아까 말씀하신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좀 겹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먼저 탑3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은 탑3 어떻게 꼽으셨습니까? 네, 오늘 탑3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이스페타시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저께 시간에서도 좀 많이 빠져서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반려를 놓은 뒤에 7일 만에 다시 제출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저께 시간회장에서 7.58%가 빠졌다라는 건 그날 이제 어저께 장중에서 7% 오른 그 부분과 맞먹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공시가 올라온 시간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장 종료 후에 16시 32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당일 아침까지도 소액주주 연대가 모여서 이소학 빌딩 앞에서 3일 연속 트럭 시위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감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오늘 개장 직후에 큰 폭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심란한 요즘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천공항 면세점 소식인데요. 정부가 인천공항 일부 면세점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특허 수수료 감면도 검토하면서 업계가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현재 면세점 사업자들은 수요 부진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외형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고 더불어 정규 매장 오픈이 지연됨에 따라 임차료 부담으로 수익성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내수 부양책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기가 면세점의 업황 개선으로 연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체 업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포함된 것에 반해 현대 롯데 면세점은 포함되지 않아 관련 종목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롯데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해 하반기 철수했기 때문에 자연히 제외됐지만 현대 면세점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것만으로도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미국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다면 근원 CPI는 3.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인데요. 이번 지수 발표가 중요한 것은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관세 폭탄과 불법 이민자 추방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일단 연준이 17일, 18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대신 내년 넘어가서부터는 인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 전문가는 이스페타시스 유증 악재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섹터에서는 면세 관련된 섹터 그리고 CPI 발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동서의 52주 신고가 기염입니다. 자, 동서식품이 동서 문학상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런 사회 문화 활동은 많이 하는데 주식 기업 공개 활동은 아예 하질 않는 은둔형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이런 그 이유를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차트로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면 된다고 제가 그 증시도 지수 전체도 말씀드렸죠. IMF 98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이럴 때 전부 다 폭락 차트의 조짐이 있었다. 이번에 계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유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왜 동서가 왜 갈까? 일단 뭐 삼양식품을 제외하고 음식료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오리온이나 이런 주식들은 지금 빌빌거리고 있죠. 자, 근본적인 기업 구조 변화를 암시하는 징조인가 아니면 저번에 나왔던 정말 맥심이 수출되는 것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한 가지는 일단 원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원두 가격이 지금 2024년도 들어서기 전 2023년도 말만 해도 150달러 미만이었는데 지금 350달러가 있거든요. 이 원두 가격이 2배 이상을 올랐는데 그거를 일단 전가를 시켰어요. 동서가 맥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격을 8.8% 인상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운데 인상된 걸 그대로 다 사 먹어준다. 요것도 지금 성립이 안 되는데 동서가 아무리 충성도가 높더라도 하여튼 52주 신고가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뭔가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주 급등 랠리 재정화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바조에서 방금바 다 이익 실현하고 조선주 HD 현대미포에 80% 담으라고 하고 그 뒤에 코멘트 안 했죠. 지금 그걸 말을 들으신 분은 또 크리스마스 폭탄 선물을 가져가시게 됐어요, 지금. 조선주의 급등 랠리가 재점화되면서 전부 다 신고가를 갔습니다, 지금. 트럼프 취임이 앞다가 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협력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죠. 지난달에 그리고 세계 선박 발주량 387만 톤 가운데 국내 업체가 114만 톤 상당을 수주해서 점유율 29%로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선박주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경동나비엔 상승 행진 재강도국입니다. 경동나비엔은 제가 SK텔레콤, 경동나비엔, KTNG, 코웨이 이렇게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으로 방어주로 설명드렸는데 경동나비엔이 한 달 쉬더니 다시 신고가를 향해 또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추위가 이번 주 들어서 제대로 추위가 오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4만 상온이라 3일 춥고 4일 따뜻한 솔직히 패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패딩은 잘 팔리지가 않죠. 근데 이번 주부터 보일러 온도 올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 안 돼서 수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기본적인 실적도 좋습니다. 파마리서치에서 얘기했듯이 실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다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실적이 해외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국내에서 점유율도 굳건한 가운데 기술적인 타이밍마저 월봉에서 쌍바닥이니 네. 상승 N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서 다시 또 나왔네요. 동서. 그다음에 조선주 어제 좋았죠. 그다음에 경동나비엔 우리 신 의원이 방어주로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종목 다시 어제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57분 50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12월 12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개장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한 훈풍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0.53%가량 상승한 2,455선, 그리고 코스닥은 0.89%가량 오른 68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밤에 기술주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2.0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챗 GPT 탑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현재 지금 속보로 챗 GPT가 소라 트래픽 과다 추정으로 지금 먹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개장 직후에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유가증권 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가 3%가량 상승 마감했는데 SK하이닉스 1.8%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강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19%가량의 오름세로 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지금 5위권까지 모두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0위권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10위권의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기아는 보합권, 네이버가 오늘도 상승하고요. KB금융은 1.8%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 보이면서 오늘 눈치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훈풍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도 또 저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2월 10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 봤을 때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더 가볍게 올라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흘째 연속으로 좀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지수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나오고 있고 업종별로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금융주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바이오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봉합권이다. 이런 정도 큰 특징이 좀 보여지네요. 이제 장 시작했으니까 지수부터 잠깐 보면 코스피 0.57%, 코스닥 0.78%, 0.8% 이렇게 오르면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을 통해서 개장 출발 상황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월 12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가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에서 나스닥과 S&P 500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12월 17일과 18일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63%가량 상승하면서 2,457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9%가량 오르면서 68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어제까지 무려 11거래일 연속 시장에서 매수를 선택했는데요. 오늘 과연 우리 시장을 이끌 수급 주체는 어떠한 주체일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입니다.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가 3% 이상의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간밤 미증시에서 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독점 조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오름세가 나오면서 드디어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개별 이슈로는 AI 반도체 패키징을 또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나 AI 반도체 초격차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5%가량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38만 원 선 터치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0.2% 그리고 현대차 0.7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이고요. 강달러에 대한 수혜까지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오늘 0.1%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아도 1% 가까운 오름세 나오면서 완성차 기업들 견조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랜만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네이버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오늘은 0.46%가량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장 막판까지 주가의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특히나 어제 금융보험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이 2.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외 신임도에 대한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금융주들의 주가가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런 신뢰도가 회복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금융주들 다시금 배당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고려아연이 어제도 8% 이상 빠진 채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5%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때는 그러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 고려아연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었는데 증시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려는 조짐이 보이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40만 원을 터치한 후에 매도 물량이 속출하면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 100만 원가량의 쪼그라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한주 0.9%가량 상승 출발, 현대모비스는 1%가량 하락하면서 완성차 기업들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73%,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철강주들, 화학주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삼성물산 1.5%가량 오름세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16위부터 20위입니다. 삼성생명도 1.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사 그리고 보험사들의 흐름은 괜찮고요. 카카오 보합권 출발, 현대중공업은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0.43%가량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주들 지속적으로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최근의 흐름은 괜찮았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는 소폭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은 오늘 1.7%가량 올라서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응이 오늘 괜찮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2차 전지가 강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실제 정규장이 시작되면서 오늘 1위부터 5위까지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장 같은 경우 기술 수출에 대한 자신감, 특허 분쟁에 대해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고요. 주가 오늘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테슬라의 상승과 함께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 BM은 1.45%까지 강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HLB 0.27%, 리가켄바이오 1% 이상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우선 10위권까지는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 좋고요. 신상 델타테크가 어제 20위권 내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을 안고 18%가량 상승하면서 9위권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리노고가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네요. 3.6%가량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우선 15위권까지로 모두 다 상승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출발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엔터주인 제와이프 엔터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파마 리서치 1.9%, 펄어비스 0.8%, 삼청당제약이 4%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지금 힘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이 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그리고 치매 관련 기업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이 무려 21%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을 단숨에 뛰어넘었고 20위권 안으로 들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금 10만 원 선 재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의료 AI 루닛은 0.6%가량 상승했고요. SM도 0.9%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20위권까지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개장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 고은별님과 수고하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일단 10개 종목 놓으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빼고는 다 오르고 있고 이런 일도 참 최근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코스닥은 앞서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10개 종목 다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시가총액 앞에 있는 이런 비교적 큰 종목들 중심으로 장이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장 상황 한번 보면 코스피가 0.7%까지 상승폭이 확대됐고 코스닥도 1.4%까지 지금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장 출발 상황, 그래서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은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저희가 좀 충격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수급도 뭐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현물 시장이라고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는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본다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부터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를 상방향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와는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르냐? 올라가는 분위기는 똑같은데요. 어저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보합 상태나 떨어지거나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소부장주들이 좀 올라가 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줬다면 오늘은 좀 지수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에코프로, HLB 뭐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이 지금 지수를 좀 끌어당기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조금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짜리 좀 작은 종목들은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좀 그런 네.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쪽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테크윙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뭐 PSK 뭐 이런 반도체의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뭐 오늘까지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계좌에는 조금은 좀 편안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시장에 마지막으로 좀 팁을 드리자면 장 초반에는 확 하고 달아올랐다가 장 후반에는 약간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서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부터 막 시장에 달려들지 마시고 장 후반, 그러니까 한 3시 정도 이후에 장 마감될 때, 그러니까 장이 조금은 소그라들 때 그때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보통은 장 초반, 그 개장하고 한 10시 뭐 전후로 해서도 보통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결정을 하는 걸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오후장 가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 말씀까지 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신입사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다우 45,000, 나스닥 2만, S&P 6,000, 마지막 남은 퍼즐이었던 나스닥마저 2만이라는 마디 지수대를 점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마디 지수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혼자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 나스닥에 있는 이 반도체 포함된 반도체주들이 강하면서 겨우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적 반등을 하는 지금 상황이죠. 자,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46.30 2022년도 10월 달 고점에 다가서면서 저항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춤거리니까 지금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전고점에 대한 그 돌파 여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명심해야겠죠. 저기서 전고점을 맞고 떨어져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꺾인다고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반대로 반등을 이제 이어가겠고 아니면 저 원달러 환율이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반대겠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다가 재차 반락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모양을 갖추고 있죠. 106.70이죠. 달러 인덱스. 22년 9월 달 고점이 114.75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직 멀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요 6개국 통화가 원화만큼 가치가 폭락하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통화보다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자산이 약하니까 원화 자산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화 자산으로 표현되는 것은 다 판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붙어줘야 이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데 외국인이 아직 붙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614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이러면 조금 있으면 또 1,000억이 넘어가겠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분노의 애증의 매도 이게 지금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결국 1,200억 팔았고 지금 5,800억, 8,900억, 4,200억, 1,200억 지금 한 2조가량을 지금 분노의 손절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분노의 손절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신용융자가 16조가 깨졌습니다. 지금. 신용융자 16조가 깨져서 신용융자가 15조대로 떨어졌고 이번 연도 들어서 신용융자가 최저치예요. 지금 B2가 다 청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B2가 청산되고 있는 곳에서 진바닥이 출현하려면 아까 그 조건이 맞아야 되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반락이 일어나는 그 교차점이 코스피의 바닥이 나올 텐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외국인이 최소한 5천억 원에서 1조가량을 강하게 사올리면서 여기서 턴 어라운드를 시켜줘야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차트가 완전 교차하면서 데칼코마니로 역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지점까지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융자가 바닥인 거는 좋으나 여기서 이 트리거가 필요한 거죠. 이 개인의 B2가 청산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완전히 V자 턴어라운드하는 그 트리거. 그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외국인의 매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여기서 사줘야 되는데 연기금이 사주던 게 갑자기 또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금은 방어적인 자세밖에 못 취한다는 거예요. 지금 연기금 일수 얼마 안 남았죠. 그냥 1년에 사야 할 우리나라의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거 이상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자기가 설정된 국가의 목표에 따라 방어적인 자세만 취할 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에서 금융투자 말고 연기금이 안 들어와 버리면 증권에 해당되는 금융투자는 하루하루 단타를 쳐서 그냥 거기에 수익률표로 걸어놓고 그 트레이더들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이죠. 그럼 연초에 또 이동이 있어요. 연초에 새로운 트레이더들이 거기 앉으면 연말에 갖고 있던 전에 트레이더가 갖고 있던 건 다 팝니다. 왜냐면 지저분한 계좌를 내가 받기 싫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러 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기관의 매수 이 부분이 적극적인 모습이 하나도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이 임박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지수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V자 반등이니 이제 막 다시 회복이니 다시 뭐 미국은 얘기도 할 필요 없고 니케이라던가 대만 수준으로 가느니 이런 걸 네. 논할 때조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부진하고 네. 아직 불안한 국면이 있으니 결국에는 아주 강한 섹터, 아주 강한 종목 아니면은 단기적인 시세로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심수장님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9시 16분 넘어갔습니다. 섹터별로 좀 흐름들, 시장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붉은 색깔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온변을 것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표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양자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국내 증시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의 슈퍼컴이 100회년이 걸리는 문제를 5분 만에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펩트론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국내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SK그룹의 CDMO 자회사인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학 제약사에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이 챗 GPT 탑재 버전을 드디어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훈풍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완성차 기업과 그 부품주들도 지금 많은 검색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나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미증시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동그라미의 빨간색이 섹터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오세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전반적으로 대선 정치 테마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기관이 11거래일째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았고요. 오늘도 매수하면서 12거래일째 기관의 순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장 막판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정말 오랜만에 개인이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 매도 물량의 추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철강 및 금속 업종은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및 금속에는요, 고려아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변동성이 업종별 등락률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이 1.6%가량 상승하고 있고 증권이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보험, 증권 흐름 괜찮고요. 전기전자 1.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괜찮고 의약품도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송과 출판 매체 복제가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 출판 매체 복제는요, 그 대선 테마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오늘 대선 테마주들의 하락이 업종 하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이 1.4%, 오늘 제약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45%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접목되면서 오늘 업종별 상승률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소식입니다. 윌비스가 가격제 한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게 조기 대선이 진행되게 된다면 출산과 관련돼서 그리고 교육과 관련돼서 정책들이 대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 인물과 관련된 정책 테마주에서 이제는 대선이 진행되게 됐을 때 공약과 관련된 테마주로 좀 시선의 흐름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10%가량의 강세 그리고 SG 글로벌 11%가량의 오름세, 동원금속도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속에 동원금속이 오늘 2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위사이텍이 가격제 한포, 링크드가 가격제 한포, 액션스퀘어도 지금 상한가에 올라섰고 CQ센도 29%, 펩트론도 25%가량 오름세. 결국에는 펩트론이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보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초전도체 그러니까 슈퍼 컴퓨팅과 관련된 그런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장 특징주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개장 직후 특징주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자 고민해놓고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어쨌든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이 오전장 상황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두 분 또 종목별 흐름들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전 시장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좀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뭐 대량 매도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는 않고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 만약에 팔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을 좀 막아주는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은 12월 12일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는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같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는 섹터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네이버 쪽입니다. 네이버가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거기다가 역배열을 취하다가 정배열로 좀 바꿔주면서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줬고 시장 자체가 뭐 탄핵 국면이다 뭐 하면서도 네이버는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네이버가 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네이버는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가장 의심적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네이버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부분입니다. 이 말인 즉슨 네이버의 현재 기업적인 문제, 기업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가격 조정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딱 세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AI에선 대장주는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네이버가 또 발전할 수 있는 뭐 장점 아무래도 뭐 미국 나스닥에 웹툰이 좀 상장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웹툰 쪽이 뭐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나스닥에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점 저는 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스토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네이버 쇼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뭐 오늘 배송, 뭐 오늘 드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되면서 앞으로도 좀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린 역발상적으로 네이버가 만약에 밑으로 조정을 받아준다면 이제부터 좀 신규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관점으로 다시 다가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에 신유원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오늘도 바로 섹터 그리고 종목 외국과 연계돼서 그 선진국부터 볼게요. 자, 지금 또 미국은 왜 이렇게 괴물들이 많은 겁니까? 이제 구글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원래 괴물이었지만 또 새로운 양자칩에 대한 걸 들고 나와갖고 다 지금 난리를 피게 만드는데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열풍, 약간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는데 구글이 주인공으로 살짝 옮겨가고 있죠. 핀 스프라이트가 그 조명이 여기 비쳤다 여기 비쳤다 하는데 거긴 주인공이 많아요. 거의 다 괴물들이라 주인공이 공동주연이에요. 뮤지컬에 보면 공동주연 있죠. 이 하루에 막 3, 4회 하는데 다 주연입니다. 같은 배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저기로 왔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강할 때 그 밑에 냉각 기술을 갖고 있던 버티브 홀딩스 그다음에 제일 많이 간 거 뭐예요? 슈마컴 하면서 애정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나스닥 퇴출 어쩌고 하는 거. 슈마컴이 지금 뭐 거의 10루타 쳤죠.
근데 슈마컴이 갔으면 이번에는 구글의 양자칩에서 해당되는 거의 양자 수준의, 그렇죠? 양자칩하고 그 양자는 다른 말인데 동음 이의어 개그를 한 거죠. 리게티 컴퓨팅이 뛰고 있죠. 지금 RGTI죠. RGTI가 그 티커고요. 이번 달에만 160%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13.7로 올랐고. 그러면 마찬가지죠. 버티브 홀딩스나 이런 거 갈 때 우리나라의 냉각 기술 가진 한중 NCS 같은 거 갔잖아요. 지금도 유사한 거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뭐 엑스게이트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차트가 유사하죠. 지금 리게티 컴퓨팅이 슈마컴처럼 만약에 기세를 올려갖고 시세를 낸다. 그럼 엑스게이트도 우리나라에 있지만 많이 따라갈 수 있겠죠. 어제 리게팅 컴퓨팅이 13.7이 올랐는데 오늘 엑스게이트가 지금 17%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도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양자치 관련주 리게팅 컴퓨팅이 대장이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증시가 그 다음에 선진국 증시죠. 자, 히타치 계속 얘기 드렸지만 히타치 오늘 2.29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 또 직전이에요. 그러면 뭐가 간다고 했죠? HD 현대일렉트릭 가겠죠. 이 씬에서 1등이 히타치기 때문이죠. 히타치가 신고가를 또 가면 HD 현대일렉트릭도 또 신고가를 갑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1.30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후발이를 뭐라고 했어요? 일진전기요. 후발을 어떻게 따진다고 했죠? 더 강한 것부터 더 약한 것까지. HD 현대일렉트릭은 10개월 선에 닿지도 않고 가고 있고 일진전기는 10개월 선에 닿잖아요. 히타치도 당연히 10개월 선에 닿지 않고 각도가 더 가파르잖아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이동평균선에 닿지 않고 떠서 가는 게 1등 줍니다. 그리고 그 씬에서 점유율이 높은 게 1등 주고. 그러니까 히타치를 보면서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를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조선주입니다. 이제 가장 후진국 증시야. 후진국을 하면 좀 그런데 중국 증시 중에 중국 선박공업입니다. 상해의 600150이죠. 이게 중국 최대의 조선업체예요. 여기도 합종 연행을 거쳐가지고 모든 조선사들을 여기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보다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의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뭡니까?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의 과거의 차트를 볼 수 있는 그 그림이에요. CSS죠. 중국 선박공업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의 차트. 두 개 종목명하고 저기 지으면은 구별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2위 했다고 했죠. 1위는 중국이에요. 결국 이 조선은 중국하고 한국이 나눠 먹는 그게 두 분할의 시장이 됐습니다. 일본은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박공업이 바닥을 치고 지금 2021년부터 바닥을 쳤죠. 1년마다 바닥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4년째. 모든 이동평균선들을 월봉에서 다 뚫었죠.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조선주만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화학, 철강, 정유, 뭐 조선 다 포함했을 때 시클리컬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바닥을 턴어라운드해서 진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그것도 10년짜리 진바닥을 논할 수 있는 시클리컬 업종의 이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동학개미 분들이라도 이렇게 지구본을 돌려보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시죠?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계화 시장에서 절대 혼자 클 수 없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내수를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혼자 크는 기업이 절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업체랑 밀접하게 연관돼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해도 일본 주식에 투자를 안 해도 그 일본 주식이 중국 주식이 1등주가 어떤 흐름을 갖는가를 알아야 우리나라를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수급이라던가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지수 전체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거를 만약 찾으시고 싶으신다면 네. 이런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얼마나 유사합니까? 종목명을 지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리게티 홀딩스, 그 다음에 히타치, 그 다음 중국 선박공업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해봤죠. 점과 점을 이으시오. 네. 연관된 것들이 이으시오. 예, 그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장주들까지도 언급해 주시면서 국내 증시의 연관성을 꼭 체크해 네.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정치 테마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인물주와 정책주로 나뉘는데요.
아마도 이제 요사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좀 돈을 담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밑에 한마디 나가고 있죠. 정치는 뉴스로만 보실 뿐 절대로 자기가 가진 돈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신 의원님께서 오늘 장키 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신고가 섹터랑 종목만 집요하게 압축 홀딩, HD 현대미포, 성광밴드, 파마리서치, 이 삼양식품 이런 것들 있죠. 동서. 자, 이런 것들만 갖고 가면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지수랑 상관이 있나요? 더욱더 여러분들은 계좌가 부풀어 있을 겁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압축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 수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가겠습니다. 김경국 베리스증권 과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사흘째 지금 일단 시장은 반등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이제 사업 부분이 속해 있는 시장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고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또 재생에너지 그리고 변압기 시장의 노후화에 따라서 일단은 이 시장 자체의 호황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변압기 업체들이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고 또 속속이 신규 변압기 업체들도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여전히 시장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력기기에 대한 쇼티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변압기 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변압기 업체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배전기기 또한 변압기 사이클 이후 배전반 사이클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만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20년 장기 전력망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서 변압기 배전반 호황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외에도 중동,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26년까지의 납기 물량은 현재 다 차 있는 상황이고요. 27년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납기 시기와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사의 수주 잔고가 54억 불로 북미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됐고요. 3분기 북미 매출액 비중을 좀 살펴보면 현재 36%에 달하고 있고 3분기 수주 금액인 7.1억 불 중에서도 북미 수주 비중이 37%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좀 집중된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3분기 매출액은 7,887억 원, 영업이익이 1,638억 원으로 시장의 가이던스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수익성이 높은 북미 지역 매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실적 개선세가 향후에도 좀 분기별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리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변압기 수요도 증가세를 이루고 있는 점이 글로벌 트렌드임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AI 패권 전쟁의 핵심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행 매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도 한번 좀 보죠.
일단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겪었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사실 큰 폭의 하락은 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밑에 자막으로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기자회견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보면 이제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얘기도 좀 나오네요. 일단 한동훈 대표 얘기는 윤 대통령이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코스피 0.9%, 1%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코스닥이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현재 1.15% 정도까지 조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마저 보죠. 1,428원. 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1,428원, 1,430원대 아래로 좀 내려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수의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올해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우여곡절이 좀 상당히 많은 해였는데 이제는 차분히 돌아보면서 내년도 2025년도 전망을 하면서 또 증시 전략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을 모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우려스럽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교역 중심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환율도 어찌 보면 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편 있을 거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이 정치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심리를 악화시키면 경기 둔화 속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이제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근간이 되고 있는 펀더멘털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내년 그 스타트하는 시점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환율 걱정도 하세요. 네, 강달러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하락에 좀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환율 급등 불안감이 좀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라서요. 네. 일단은 환율은 그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각 나라의 환율들은 좀 이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 또 통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 통화 가치 약세는 수출 기업들한테 어떤 좋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금리 인하기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든다면 이 환율에 의한 효과가 상당 부분 이제 상쇄가 되고 이제 반면에 환율이 주는 국내 내부의 내수 압박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대는 내년도 한 그 상반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 강달러가 좀 멈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달러는 강달러고 우리나라 고유의 지금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상반기 중에는 좀 집중될 것 같기 때문에 강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대 환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탠다드로 보고 가야 되는 이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높아질 환율을 어느 정도 좀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내년도 시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원화 가치 안정적인 하락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결론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장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그러면 2025년은 뭐 저가 매수에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장 투자자로서 많은 분들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받쳐줘야 가능할까 싶은데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매도가 이제 왜 시작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상반기만 해도 매수했어요. 그때도 이제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쪽에 집중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이게 꺾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은 삼성전자일 테고 이제 그밖에 상반기 때만 해도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반기 돼서 막상 좀 열어보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게다가 상법 개정이라는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도대체 친기업적이라는 것과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데 대한 어떤 공방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고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총칭이 되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이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겠죠. 사실 빠르게 진행될 거로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어떤 부담은 계속될 거다. 단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이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가격이 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건 나쁘건 또 뭐 금리가 높건 낮건 또 어떤 리스크가 있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전반적인 리스크 대비해서 지금 너무 싸졌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 되면 그다음부터 안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제반 여건들, 경제 펀더멘털과 뭐 정치적 리스크라는 게 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박차가 다시 한번 가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모님께서 중요한 또 포인트를 건드려 주셨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 그 맨날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긴 한데 그 정치적인 색깔 구분 없이 그 의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 증시를 살려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업 관련주 전략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지.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어찌 보면 리더십 공백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본 방향성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결국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내재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들이 금융입니다. 금융지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주회사는 사실 구조적으로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당이나 또는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받자는 이제 이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라는 건 밸류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는 모든 기업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업종별로 저 PBR 주냐, 뭐 고 PBR 주냐 이런 건 나타나지만 저 PBR 주 중에서도 그게 밸류업 때문에 그런 건지 산업의 기본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잘 따라가면서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고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표명을 하느냐 이런 기업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전국이 혼란스러워도 사실 이제 기업 쪽에서는 밸류업, 그 주주 환원, 그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한 바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을 때 담아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금융과 지주사 쪽 바라봐 주셨으니까 밸류업 관련 전략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모님 또 내년에 잘 보면 좋을 성장 동력이 붙을 만한 그런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섹터를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예. 사실 경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제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건 AI와 관련된 그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B2B가 됐건 B2C가 됐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겠지만 대규모의 투자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는 또 갈려지겠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초기에는 그 전반적인 어떤 그 AI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쪽에서 기회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올해도 많이 이제 움직였지만 전력 관련된 것들. 전력은 뭐 지금 점점 이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쪽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주하고 방위산업 업체가 좀 계속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내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본격화될수록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 뭐 AI 산업 가속화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제시를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그리고 그에 파생된 전력 관련주 엄청나게 쓰겠죠. 더불어서 조선, 방산 섹터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적인 거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 증시는 뭐 어쨌든 많이 싸졌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거고 뉴욕 증시는 계속 잘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은 생겼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 이제 1월에 취임을 하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도 가져가고 연준의 기조도 많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신경 쓸 불확실성은 있는 거잖아요. 변동성.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내년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고모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 내년도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내년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강세장을 주장들 하잖아요. 근데 그 강세장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은 데다가 유동성까지 어찌 보면 점점 그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런 글로벌 그 유동성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비싸지만 그래도 오른다. 우리나라는 싸서 오른다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미국처럼 어떤 호재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경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 작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심지어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싼 가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상승률이 좀 높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고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성훈 고문님께서 내년도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년 전망에 대해서 최석원 SK증권 경영 고문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국민 담화 이후에 증시가 좀 고꾸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저점 부근에서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68선 1%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이 국민 담화 이후에 0.45% 상승폭 일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686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680선, 그러니까 양시장 좀 동조화되면서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430원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 이제 역시 밴드는 좀 높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켓나우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희 이제 잠시 후에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이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